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주제는요, 다양한 가족의 유형 및 반편견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아마도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의 가족의 유형과 또 특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유연한 그런 가치관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가지게 되는 가족을 우리가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와 비교되는 용어로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족을 우리가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 자녀의 출산을 혼인과 함께 의무가 아닌 어떤 선택의 하나의 사항으로 바라보는 가족의 경우를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가족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 교환 이론을 그 근거에서 본다면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여성들이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직업 생활에서 어떠한 단절을 이제 보통 많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또는 그런 승진이라든가 또는 직업 보수 체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직업에서 경제적인 보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그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을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 세계 나라의 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중국 하면은 이제 자녀를 좀 적게 갖도록 정부에서 많이 이제 정책들을 펼쳤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상하이에서 딩크족들에게 자녀를 가져라, 두 명까지 가져라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딩크족이라는 그 용어는요.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들을 일컫는 말인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국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동거 가족, 또 다른 말로 분거 가족이라는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주말 부부 또는 기러기 아빠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일컫는데요. 특히 주말 부부의 경우는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이 주중에는 따로 있다가 주말에 만나는 그런 가족들 또는 부부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는 자녀의 그런 조기 유학을 위해서 아내와 또 자녀들이 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가장은 남아서 이제 그 직업 생활을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그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기러기 패밀리라는 용어가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특집 기사로 다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러기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한국어 그대로 이제 발음 그대로 살린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사는 나만의 가족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생기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평가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비동거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업도 있고요. 또 여기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학업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가족의 유형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우리가 그 개념을 살펴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또는 미혼모 등의 이유로 인해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또 그 자녀를 일컫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많은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가족학에서 관심을 갖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한부모 가족의 적응력을 살펴보면서 가족의 탄성력이라는 용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부모 가족이 또는 그 자녀가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가족이 재조직을 해서 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건강한 가족을 그 가족성을 회복하자고 해서 그 대처하는 기술을 얘기할 때 가족 탄성성이라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족의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부모 가족들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자신의 그런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경제적 자립도 또는 가족의 탄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친족의 지원 체계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그 유대감도 잘 형성하고 있고요. 자율성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양부모 가족과 비슷한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많은 그 통계 자료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이런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재혼 가족입니다. 이제 재혼 가족은 재혼에 의해서 형성된 가족이나 최소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형성한 그런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재혼 가족의 경우는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면서 사실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뭐 전처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새로운 부모가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또 맺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회적 지원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재혼 가족도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혼 가족들 중에서 건강하게 또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족 그 단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단계, 두 번째는 새로운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개념을 가지고 또 계획을 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그 계획을 통해서 건강성을 회복하고 재혼과 가족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이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또 건강한 가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1인 가족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독신 가구를 일컫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족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나 했을 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전 세계의 4가구장 한 가구는 이미 1인 가구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그런 빈도가 또는 정도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관습에 매여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도 있겠지만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로 인해서 또는 남녀의 수명차로 인해서 한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고 또 남은 배우자가 나머지 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1인 가구가 된 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우리가 많은 이제 연구들을 비춰서 보면요. 사회 비용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그 대책을 수립하거나 노인 부양 돌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소비 패턴에 굉장히 또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특성은 공간과 시간에 또 제한이 있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 또는 개인주의의 그 성향이 강하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소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작아지고 크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 기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이런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소비 패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아의식이 강해짐에 따라서 자기 가치와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그러한 그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소비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요,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만큼 자립심과 어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갖춰야 되고요. 자,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내 주변에 또는 직장 동료와 또는 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는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살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우리가 얘기가 있듯이 사회성을 또 유지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의 유지와 함께 친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특히 1인 가구의 경우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요. 일본 대학가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혼자 와서 식사를 해도 주변 사람의 그 의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런 식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식당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가족 유형은요, 조선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가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조선 가족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편견들이 많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조사가 많이 소개되고 있죠. 실제로 그 조선 가족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손자녀의 부모이죠.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그와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조선 가족들이 노인들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 손자들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건강해서 손자녀들을 기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부모가 돌보는 가족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전부 다 밝아지고 표정도 명랑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명랑해지고 표정도 밝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조선 가구의 경우도 건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이 할머니와 손자의 그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의 경우도 우리가 건강한 가족으로 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고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자, 이 사진은요, 그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서 이렇게 업어서 안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릅니다. 자, 기르는데 그 부모가 결국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져서 그 자녀의 부축을 받다가
이 하나의 옷 한 벌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인생을 다루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봤을 때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우리 가족과 어떤 관계를 오늘부터 또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이 오른쪽의 사진은요, 그렇게 길러놨더니 그 자녀가 부모를 나중에 물은 척하는 이런 장면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부모로서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나, 내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건강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동영상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신다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일곱 번째 가족은요, 공동체 가족 또는 코하우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하우징은 원래는 건축학에서 쓰였던 용어인데, 이제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로 활용이 되면서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일컫는 용어가 됐습니다. 특히 코하우징의 특징은요, 서로 배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른 단일한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취미가 같거나 또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졌을 경우에 같이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공동의 관심사로 묶어지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립적인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식사라든가 또는 단체 생활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그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는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과 공동의 생활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외국에서는 이 그 코하우징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유형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다문화 가족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라든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문화 가족의 유형을 이주 노동자 가족, 그리고 국제 결혼 가족, 그리고 탈북 가족,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유형으로 보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듯이 점차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로 와서 다문화 가족의 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편견도 있고 일부는 이제 사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한 6가지의 유형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있는 많은 가족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와도 또 유사성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족들이 다문화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가 소외되거나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9번째는 동거가족이 되겠습니다. 동거가족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가족관계를 원하는 젊은 세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동거 가족의 유형을 살펴보면 좀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층에서 좀 증가하고 있고, 동거 가족의 기간도 좀 짧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만 이 가족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를 두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동거 가족도 많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거 가족을 위한 동거 가족만을 위한 사회적 그 지원 체계는 없고요. 이제 사실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혜택은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TV 프로에서 이러한 그 동거 가족의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제 저랑 여러 가족 유형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10번째로 성적인 소수자 가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 뭐 숫자의 보고는 다르고 있지만, 이런 성적인 소수자, 자기들의 욕구를 가진 가족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이러한 부부를 합법화하는
이제 움직임도 있고 그것들이 그런 움직임이 또 탈가정화를 부추길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89년에 유럽에서 특히 이제 덴마크에서 먼저 했죠. 동성 커플을 그런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법률을 제정하면서 연이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라는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나라의 그 문화가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10가지 가족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가족의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가족이 이런 인구 통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인구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편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가족에 적용을 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소개한 것은 10가지지만 사실은 또 더 많은 가족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가족들의 유형을 통계에 반영해서 그에 더한 우리가 정책을 펼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있어서 세대 간의 또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젊은 층들은 이런 학업에 필요한 그 돈과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돈, 또 노인들은 노인이 되면서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돈,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계층에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계층이 또는 각 계층 간에 최대한 그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형태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출산력이 늘어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유럽에서는요, 동거 가족이라든가 이런 성적 소수자 가족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입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전혀 그 차별을 받지 않는 동등한 의료 체계라든가 교육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족들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다양한 가족을 잘 인정을 해서 이 가족들에서 그 성장하는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우리가 맞물려서 그동안 엄마, 아빠,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런 3, 4인의 가구들을 표준이나 정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소외계층, 비정상, 사실은 이런 말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가족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을 하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그러한 가족 유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된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저출산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한 해를 버티는 힘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나에게 가장 그 힘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로 토끼 같은 내 아이라는 것이 40% 이상, 48%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든든한 배우자가 30%, 나의 인내심은 한 9%, 그리고 매월 들어온 돈은 6.4%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보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가족 때문에 그 어려움도 버텨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아래쪽에 귀여운 아이 사진과 또 최근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바로 반편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그 차시의 주제가 다양한 가족 유형과 반편견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낯선 단어가 함께 만들어진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께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이어진 것이 자연스러우신지, 왜 이 단어가 연결돼서 이 강의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간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이런 반편견, 차별, 소외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사회,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동영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챙겨서 보신다면 이 강의와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많은 내용들을 아마 깨닫게 되고 아마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